서울 도봉구 방학동 벽산 2차 아파트 34평짜리 한 세대. 낡았지만 단지 내나무가 무성하고 동네 어르신들끼리 서로 덕담을 할 정도로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1966년생 이상만 씨가 55을 넘기고서야 처음으로 마련한 자기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평생 월세방, 전셋집만 전전하던 그가 생애 처음으로 등기부에 소유자로 이름을 올렸던 순간은 벅차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그리 오래 남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국이 뒤틀리고 수입은 줄어들고 빚은 늘어난 끝에 그 이름은 결국 등기부에서 지워졌습니다. 2025년 봄 아파트는 법원 경매에 붙여졌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 집은 2020년 11월 이상만 씨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5억 원에 매입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가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였습니다. 이상만 씨는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농가 밭, 벽돌로 지은 낮은 초가집들 사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집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손맛 나는 밥과 아버지의 거친 손등이 주는 따뜻함 덕분에 정은 넘쳤습니다. 그러나 집안 형편은 고등학교 진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남이었던 그는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일터로 나서야 했습니다. 17의 나이에 서울로 올라와 도봉구 창동의 철물점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20대에는 철공소에서 막일을 했고 30대에는 간판 시공 현장을 떠돌았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며 그는 작게나마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철물 부자재를 납품하는 유통일이었고 사업자 등록도 조심스레 냈습니다. 거래처는 대부분 도봉구 창동, 쌍문동, 그리고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 몰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마조마했지만 이만하면 괜찮네 싶을 때도 있었죠. 대단한 수익은 아니었지만 하루하루 쌓아가는 저축과 직접 짜맞춘 창고 선반을 볼 때면 이상만 씨는 어깨를 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며 그는 꾸준히 돈을 모았습니다. 친구들처럼 부동산 투자에 뛰어든 적은 없었고 주식은 계좌조차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땀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2억 원이 넘어섰을 때 그는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로 사는 것과 월세로 사는 것의 피로가 너무도 오래 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50대 중반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집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가 선택한 곳은 방학동 벽산 아파트였습니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낡은 단지였지만 단지 뒤편으론 도봉산 능선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고 앞으로는 2개의 초등학교가 도보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명문 고등학교인 선덕고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도 가까웠고 그가 다니던 거래처들과의 거리도 적당했습니다. 그 시절 창동역 일대의 복합개발 사업과 GTX-시 노선 추진 소식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상만 씨는 늙어서 전세 쫓겨다니느니 낡아도 내 집에서 살자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집에 눈을 뒀고 곧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020년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매입가는 5억 원. 은행에서는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자신이 20년간 모은 2억 3천만 원은 한 푼도 남김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대출 조건은 연 4% 이자에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매달 150만 원을 꼬박꼬박 갚아야 했고 연간 기준으로는 1,8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4,500만 원의 소득을 증빙해 제출했지만 실제 수입은 그보다 다소 불안정했습니다. 현장 일의 특성상 비수기엔 절반도 못 벌 때가 있었죠. 그러다 2022년부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건설 현장이 줄어들었고 동네 철물점과 인테리어 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만 씨가 납품하던 거래처 중 절반 이상이 요즘 장사가 안 된다며 외상만 늘려가다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였던 그는 정부의 금융지원 대상에서도 비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월세 내던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는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했고 대출 이자도 제때 못 내는 달이 생겼습니다. 도봉세무서에서 체납 압류가 들어왔고 종로세무서에서도 사업 관련 세금이 미납됐다는 우편물이 날아들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각종 압류와 독촉장이 집으로 쇄도했습니다. 이상만 씨는 점점 주눅이 들었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 초 결국 연체가 누적되며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자 일부만 밀렸고 그때만 해도 그는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밀린 이자는 다시 원금에 붙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으며 카드사에서 날아든 독촉장마저도 더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버틸 여유가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우편물엔 낯선 용어와 함께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에 붙은 게시물 속 그 아파트는 네모난 숫자와 금액으로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이름도 주인의 사연도 그 집에 담긴 세월도 없었습니다. 단지 부동산 물건으로만 다뤄진 그의 집은 결국 3억 6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최초 매입가 5억 원에서 무려 1억 4천만 원이 빠진 금액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붙은 연체이자, 독촉료, 법적 수수료 등 재반 비용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피 같은 자기 자본 2억 3천만 원 중 1억 6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남은 돈은 겨우 7천만 원뿐이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통장에 넣고 비 오는 날에도 일하고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누웠다가도 다시 기어 나와 벌었던 돈이었습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졌다는 사실을 처음엔 믿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는 통장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고 등기부등본을 펼쳐 이름이 지워진 걸 확인하고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기에 세상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허탈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무슨 운명이람. 그렇게 한 달쯤을 멍하니 지냈습니다. 고시원 한켠 좁은 방에서 컵라면에 물을 붓고 기다리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라면이 다 불어터져도 먹을 생각조차 들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구청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 하나를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관내 노후 건물 수선 인력 모집 시급 1만 원, 주 34일 근무 가능. 그 문구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그는 며칠 뒤 작업복을 입고 다시 공구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배관을 교체하고 노후된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폐자재를 정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무겁고 땀나는 일이었지만 그는 다시 숨을 쉬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일할 순 없지만 몸은 아직 버텨줍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음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 손바닥은 까졌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뭔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선명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기대도 저버리지 않으며 그저 하루를 똑바로 살아낸다는 것. 그것이 그에겐 다시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작업화를 단단히 묶고 작업조끼를 챙기고 간단한 아침을 먹습니다. 점심은 김밥 한 줄, 저녁은 시장표 백반으로 충분합니다. 통장은 여전히 얇습니다. 공각은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건 얼마 안 되지만 마음만큼은 다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욕심을 조금 덜고 살면 그래도 살만합니다. 이상만 씨는 집은 잃었지만 자신은 지켜냈습니다. 쓰러졌지만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는 그 사실 하나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